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중국회계 중에서 무형자산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쪽에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보니까 그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모두 계산 문제보다는 그 지문, 이론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계산 문제는 이렇게 심도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보니까 우리 관련된 게 이제 유형자산 파트, 네, 무형자산, 차이본가, 손상 부분이 있습니다. 손상 부분인데 그 계산 문제는 주로 이제 유형자산, 차이원가, 손상 쪽에서 주로 이제 나오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자산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무형자산만의 특이점 위주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문제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시중에 나온 뭐 교과서를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서 다 보진 못하는데, 그것도 기존에 이제 기준서 위주로 이제 시중 교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IFRS 기준서가 그 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꺼운 게 모두 시험 범위고, 그 시험 범위를 다 교과서로 시중에 있는 교재로 이제 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IFRS에 있는 그 기준서 중에서 일부를 잘 편집해서 담는 것도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서, 그러니까 교재 시중에 나오는 교재를 보면 이제 기준서의 문단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지문들이 기준서에 있는 문단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개념적으로 약간 우리 영문 의역하듯이 그러니까 의미를 동의어를 문장 같은 걸 바꿔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목차는, 기준서의 목차는 크게 이제 공식까지 있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용어의 정의, 인식과 측정, 그다음에 이쪽 내용연수 쪽, 그래서 골고루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중요한 부분인데 골고루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틈틈이 작업하면서 이제 그 기준서 그 편집한 거하고 기출 문제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무형자산 기출 문제 올려놨으니까 참조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해설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실제 기출 문제는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연구하고 이제 개발 쪽에서 이제 들어가야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연구와 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개발은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직전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하고 이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는 보시면 새로운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독창적인 계획적인 탐구활동, 그러니까 연구 자체는 수익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우리 상업적 생산 사용 전에 이루어지고, 연구는 전혀 우리 수익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약간 그 리서치 활동은 탐구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 특유 가치는 우리가 이제 현금흐름 가치, 쉽게 해서 현금흐름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 자산. 그래서 우리 금융자산 쪽도 요 얘기만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도 무형자산 갈 수가 있는데, 금융자산 쪽에서는 또 금융자산 정의가 있습니다. 자세히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상 차손도 우리 무형자산 쪽에 있으니까 그 우리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잔존가치 개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잔존가치는 우리가 실현가치, 순액 개념으로 우리가 잔존가치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분 금액에서 처분 비용, 차감한 금액으로 잔존가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뭐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쪽에서 나오니까 그 잔존가치를 아시면 될 겁니다. 순액 개념이다, 우리가 잔존가치는. 이제 무형자산이 아까 이제 비화폐 자산, 실체가 없는 비화폐 자산이 나왔는데, 이제 금융자산 쪽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예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업 필름, 고객 목록, 모기지 관리 유무권, 어업권, 수입 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 충성도, 시장 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사업 결합하면서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도 또 하나 있는데, 그 영업권은 식별 불가능한, 식별 가능하지 않은 걸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이제 우리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산이 아니니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 네, 특이한 거는 우리 이제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대 인식하는 영업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런 거 있고. 네, 무형자산은 크게 이제 영업권과 비영업권 이런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식별 가능한 것과 식별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지 않은 거죠. 식별 가능하지 않은 거고, 영업권은 사업 결합할 때 식별 가지 않은 내역으로 이제 별도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결합에서 나오는 영업권이고, 영업권은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이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용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얘기할 때는 이제 식별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식별 가능하다는 거는 개념이 이제 분리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분리 가능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보시면 이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부터 발생한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이제 배우신 분이라면, 법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권리와 의무를 분쟁을 이제 다루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은 식별 가능한 것만 당연히 다른 겁니다. 식별 불가능한 거라면 우리가 권리와 분쟁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계약이라든지 민법도 보시면 이제 계약 이런 개념을 보시면 이런 식별 가능한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야지 식별 가능하지 않은 계약은 무엇을 어떤 권리 의무가 이제 맺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상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권리하고 계약상의 권리는 식별 가능한 게 기본 전제에 깔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계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로 발생한다는 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는 식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양도도 하고 사고 팔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는 식별 가능한 거예요. 식별 가능해야지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2번은 약간 사족 같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권리는 기본 자체적으로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보시면 이제 권리가 입증 가능한지, 그 다음에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성 권리 또는 법적 권리부터 발생한 건 식별 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개념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효익을 제3자의 접근으로부터 제한할 수 있어야지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당연히 통제권이 있는 거죠. 법적 권리는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통제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쓴 의미는 법적 권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통제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해석을 그대로 해주시면, 그 말은 보시면 이제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읽으시면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서 나오는 거는 통제 가능하다는 의미고, 일반적으로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아니어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이 해석을 추가적으로 문단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 우리가 이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 이제 사업결합할 때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PPA 같은 거 할 때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이제 우리가 무형자산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래 없이 이제 자발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때는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통제할 방법이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고객관계 교환하는 거래, 교환한다는 건 뭡니까? 교환한다는 거는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예요. 이 교환하는 거래라는 자체에 식별 가능과 통제 가능성이 내포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래는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환 거래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거래할 수 있는 고객 관계나 고객 충성도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장부상에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식별 가능성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교환 거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까 교환 거래는 건 우리 장부상에서 떼어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는 거고, 아까 법적 권리 이런 계약상 권리는 식별 가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권리 자체가 식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 내용들은 수험생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어려운 말인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한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환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법적인 권리, 계약의 개념도 잘 모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그런 미래 경제적 효익은 뭐냐 할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은 우리가 무형자산이면 매출과 용역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원가 절감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까 같은 ERP 같은 것들이 이제 원가 절감의 항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ES 공장 자동화 같은 것들은 원가 절감도 되고, 그쪽 같은 이제 원가 절감이 되겠네요.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상품권들은 또 매출하고 용역수익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미래 경제적 수익은 매출 사이드를 업해주는 게 있고 원가 사이드를 다운시켜주는 두 가지로 크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무형자산은 이제 자산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산의 개념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의 기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 내용연수 동안 우리가 내용연수 동안 경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된다. 거고,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추정하여 평가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연수 동안 우리가 무형자산을 상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죠. 최선의 추정치를 하는 겁니다. 경제 최선의 추정치 때문에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사용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익에 대한 할시성에 대한 평가는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회계 증거에 대한 외부 증거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둔다.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감사라든지 그런 거 보면 외부 증거가 검증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증거에 더 비중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별 취득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했다는 소리는 우리가 식별 가능하고 통제하고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우리 앞에 있는 문단 11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이런 발생 가능성 인식에는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분리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이런 개념이 법적이라든지 이런 실체 그런 교환, 이런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게 좀 헷갈리면 이 말을 약간 꼬여서 내면 틀릴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무형자산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면 일견 맞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식을 업해 주신 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개별 취득할 때 우리가 이제 원가로 잡는 거는, 취득 원가 잡는 거는 이제 취득 금액이 있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직접 관련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무형자산하고 일반적으로 자산 인식하는 것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래서 직접 관련된 원가는 보시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종합원급여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이유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도 우리가 직접 관련한 원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도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제 무형자산 관련된 프로젝트, ERP 프로젝트라든지 뭐 솔루션 도입하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공정 자동화 같은 프로젝트 많이 합니다. 프로젝트 많이 하게 되면 프로젝트 완료 전에 발생한 금액을 다 우리가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을 인식하는데 완료 전에 이런 행동을 다 합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우리의 종업원을 투입하잖아요. 프로젝트 외부 인력도 투입하지만 우리 내부 인력도 투입합니다. 이것도 이제 무형자산 들어가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외부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검사하는데 필요한 그 원가 이렇게 이제 완료하고 검수 완료돼야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인 경험이 있으면 이것만도 그냥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이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 프로젝트 자본 예산의 성격을 봐요. 자본 예산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 기업들이 말하는 다른 용어,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용어 부르는 게 다른데 자본 예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 이건 자산성으로 이제 확보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는 자본 예산을 잡고 자본 예산 잡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에 다 있습니다. 항목에 되고 어떤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이 관련된 거를 우리가 무형자산 회사들이 인식합니다. 무형자산 얼마, 그다음에 현금,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관련해서 이제 홍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추가적으로 이제 교육 훈련비, 왜냐면 무형자산 된 다음에 ERP를 구축하면 이제 교육도 전 직원에 대해서 뭐 필요한 교육 아이디가 있는 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원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팀하고 회계 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이제 컷오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의 사용 가능한 상태까지는 우리가 그 자산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홍보할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성 항목이 되는 겁니다. 무형자산하고 지금 무형자산 하고 있지만 유형자산하고도 거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유형자산에서도 우리가 일정 조건에 있는 건 그러니까 취득 원가 자산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비용 처리하는 거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식과 측정 앞에 부분, 취득 원가 부분이 이어지는데 원가 인식은 이제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된 상태까지 이르면 중개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는 상태의 방식으로 된 이때까지가 이제 원가 자산성이 있는 거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잡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사용하고 재배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는 이미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본적 지출 이런 자산성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하나 보시면 무형자산 개발과 관련해서 영업활동 중에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이룩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이제 비용으로 잡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자산성을 인정해 준 거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거는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아 준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거를 얘도 이제 자산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판단이 많이 있으면 우리 회사가 올해 이제 손익이 안 좋아요. 손익이 안 좋으면 이런 활동을 다 자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 회사 올해 손익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이제 평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익이 너무 좋으면 이걸로 이제 비용을 또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의적인 판단, IFRS가 이제 그 원칙 중심의 그 회계 처리인데, 또 그 얘기는 또 자의적인 판단을 약간 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좀 여지가 있으면 막는 그런 그 기준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신 분류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자산성이 아니냐를 자의적 판단에 맡기면 이런 비교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우리가 자산성으로 가지 않고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 활동을 자산을 경제하고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면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즉시 단기 손익을 인식하며 각 해당 손익의 영향에 분류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손익으로 뺀다. 자산성은 아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하고 이런 걸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서라든지 회계 문단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재무보고의 목적이잖아요. 재무보고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우리 IFRS 기준서는 재무보고를 하기 위한 기준서예요. 재무보고를 하기 위한 기준서. 근데 재무보고를 누가 받냐면 외부.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시기 적절할 때 자료를 받아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비교 가능성은 그러니까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도 필요하고, 그 회사의 히스토리컬한 비교 가능성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준서 문단들을 보시면 이런 문단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도 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우리 이제 IFRS 기준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그러니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명목 금액보다는 그 무형자산 현금 가격 상당하게 된다. 보면 무형자산 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우리 원가는 현금 가격 상경해. 이 얘기는 바로 현금 주고 살 때 가격으로 우리가 무형자산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 자체가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되는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 현금 가격과 현재 가치하고 이제 명목 가격의 흐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금융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업권은 우리가 영업권은 분리하지만 영업권 항목과 함께 인식한다. 영업권은 식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식별 가능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무형자산을 크게 식별 가능 한 거를 다 이렇게 적고, 그 외에 식별 불가능 한 거를 영업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업권은 사업결합을 예전에 그 강의 보신 분이나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업권은 영업권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 지분으로 우리가 플러그인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정보 보조에 대한 정보 보조에 의한 취득인데, 정보 보조 관련해서는 우리 나중에 또 유형자산이라는 거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 정보 보조 관련해서는 우리가 1020호 정보 보조 행위 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서에 따라서 무형자산과 정보 보조 모두를 최초의 공정 가치로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 명목과 금액과 자산의 의도한 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부실한 금액으로 합계한다. 그래서 공정가치를 할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기준서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선택이다.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유형산하고 다 똑같습니다. 무형자산 쪽에 있는 건 아니고, 무형자산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산의 교환인데, 자산의 교환은 우리가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계에서.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우리가 공정가치로 다시 하는 거고, 상업적 실질 없으면 이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형자산의 원가는 아래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측정한다. 그래서 아래는 어떤 이 공정가치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측정 안 돼요.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그다음에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뭐 이건 신뢰성에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정하지 못하는 거고, 가장 기본 포인트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사업을 교환을 그대로 간다고 해서 그 정부가액으로 그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우리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거고, 상업적 실질이냐 따질 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그를 따지는데, 현금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세후 현금으로 따지고 있고,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 측정하지 않는 경우는 원가는 제공한 자산 정부금액, 제공한 자산의 정부금액으로 우리가 측정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상업적 실질이 따질 때는 우리가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을 반영하게 됩니다. 기업 특유 가치 세후 현금 흐름. 기업 특유 가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우리 용어 정의할 때 이제 기업 특유 가치를 설명해 드렸는데, 기업 특유 가치는 현금 흐름, 현금 유입이에요. 현금 유입인데 어떤 현금 유입이냐? 세후 현금 흐름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전 현금 흐름이 똑같더라도 A에서 B로 갈 때 적용되는 그 법인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율이 달라지려면 세후 현금흐름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후 현금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이 아니고 세후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 그러니까 쉽게 자산 부채는 전부 다 우리가 앉아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세후, 자본 쪽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세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후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법인세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또 법인세를 잘 안 배우니까 세전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법인세를 배우거나 이윤법인세를 배우거나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다루는 거는 그 세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세후 개념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우리가 언제 인식하는 사업결합, 영업권은 이제 사업결합으로만 영업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별도 재무제표에 영업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인수합병이 있는 거죠. 인수합병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형자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전부 인식하는 그 기준, 식별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그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수합병으로 사업결합으로 하는 거는 그때는 영업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무형자산 쪽에 이제 개별 취득으로 인한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성을 다 인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이제 자산성을 인정하고 어디부터 이제 비용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받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이제 인식할 때, 우리 내부적인 프로젝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하고 개발 단계,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처음 용어 정의 할 때 역시 그 개발 단계에 가야지만 우리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고, 연구 단계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가 또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프로젝트 발생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의 자율성, 우리가 이제 손익 비교 가능성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